당신의 외로움을 적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깊은 산속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버티고 있었다. 이곳은 이제 쉰을 넘긴 한 여인 민정의 은신처였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 카페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주말이면 청담동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예술혼을 불태우던 그녀. 하지만 IMF가 몰아친 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업 파트너였던 남자친구는 회사 돈을 빼돌려 홀연히 사라졌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법정 다툼, 언론의 관심, 지인들의 차가운 시선. 도시는 더 이상 그녀를 품어주지 않았다. 도시가 나를 버렸나? 내가 도시를 버렸나? 민정은 종종 그런 생각에 잠겼다. 이 산골로 온 지 벌써 3년. 처음엔 잠시 몸을 숨기려던 것이 이제는 영원한 유배지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홀로 사는 여자라 불렀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산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동시에 적막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느 날부터 무너졌다. 그것은 가을 초입,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9월의 일이었다. 낮에는 평온했으나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기척이 집 주위를 맴돌았다. 처음엔 너구리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소행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단순한 짐승의 발자국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 의도적으로 천천히 걷는 듯한 발자국,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숨소리. 누구세요? 어느 날 밤 민정은 용기를 내어 문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욱 깊어진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조용히 음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정은 처음으로 부엌 칼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잠들었다. 아,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민정은 자신을 달랬다. 도시에서의 스트레스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 생긴 착각일 거라고. 하지만 마당에 나가 둘러본 그녀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담장 아래 흙바닥에 선명한 남자 신발 자국이 있었다. 285는 좋게 될 법한 큰 발자국이 집 주변을 한 바퀴 돈 흔적. 더욱 오싹한 건 그 발자국이 창문 아래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려 했던 것처럼. 민정은 서둘러 마을 이장 댁으로 달려갔다. 이장님,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70이 넘은 이장은 담뱃대를 빼물며 고개를 저었다. 민정이, 이 산골에 누가 들어와? 그냥 짐승이겠지. 도시 사람들은 산소리를 잘 못 구분해. 그러나 민정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는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창문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손길, 그리고 매일 밤 10시경 반복되는 섬뜩한 기척. 민정은 마침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마을 어귀에서 혼자 사는 50대 남자 강태식이었다. 아, 그 사람 말이야. 마을 아낙네들은 강태식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젊은 시절부터 술과 주먹으로 유명했고 아내를 잃은 후로는 더욱 성격이 괴팍해진 남자. 농사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소주병을 끼고 사는 인간이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강태식과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몇 가지 신호가 있었다. 장 보러 마을 슈퍼에 갔을 때 구석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시선. 우체국에서 택배를 받을 때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그림자. 그리고 며칠 전 산길에서 마주쳤을 때 짓던 그 기분 나쁜 미소. 서울서 온 년이 혼자 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소문도 들렸다. 강태식이 술자리에서 민정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것. 혼자 사는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저급한 추측들. 이곳은 휴대폰 신호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깊은 산골. 가장 가까운 파출소까지 차로 40분은 걸렸다. 게다가 민정은 운전면허도 없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택시가 다 해결해줬으니까. 세상과 단절된 생활은 처음엔 평온했으나 이제는 철저한 감옥이 되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낡은 등잔불 하나와 허물어진 대문뿐이었다. 낮에는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불안이 엄습했다. 오후 5시가 넘으면 심장이 빨리 뛰었고 6시가 되면 손이 떨렸다. 또 올까? 오늘도 올까? 저녁 7시 민정은 모든 문과 창문을 점검했다. 빗장이 제대로 걸렸는지, 창문 잠금 장치는 안전한지. 도시에서는 신경 쓰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강태식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은 마당에 놓인 빨래줄이 엉켜 있는 걸 발견했다. 전날 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더욱 섬뜩한 건 자신의 속옷 몇 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범죄야.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가 미약해 통화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간신히 연결되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렸다. 그나마 와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경고 조치만 내렸다. 강태식은 경찰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굴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민정 씨가 혼자 사시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모양이네요. 그날 밤부터 강태식의 전술이 바뀌었다.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지만 심리적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다. 새벽 3시경 집 앞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너무 일부러 내는 듯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소리였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매일같이 놓여있는 소주병. 마치 내가 여기 있었다는 표식처럼. 저 미친놈이. 민정의 정신력은 한계에 달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낮에도 멍해졌고 식욕도 사라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라하게 변해갔다. 팔짱 과거의 그림자. 어느 날 밤 민정은 강태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곰곰 생각해봤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건설업체 사장이 자신에게 집착했던 것. 그때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었지만 거절하자 스토킹으로 변했다. 남자들은 왜 이럴까? 민정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자책했다. 너무 친절했나? 잘못된 신호를 보냈나?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강태식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적당히 무시하면 알아서 포기할걸. 도시 여자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시골에선 원래 이웃끼리 서로 관심 갖는 거거든.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까지 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조심해야지. 남자들 자극하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정은 절망했다. 이 마을에서 자신은 철저히 외부인이었고 남자의 행동은 관대하게 봐주면서도 여자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중잣대가 팽배했다.
10월 말 첫서리가 내린 밤이었다. 민정은 평소처럼 모든 출입구를 확인하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발자국 소리가 평소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으아악. 민정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 깊은 산골에서 그 비명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발자국은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자신이 들어올 권리가 있다는 듯이. 누구세요? 가세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정아. 문 너머로 강태식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 할 얘기가 있어. 민정은 부엌에서 가장 큰 칼을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가세요. 경찰 불렀어요. 하지만 강태식은 웃었다. 경찰?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은 걸린다. 그동안 우리 둘만 있는 거야.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빗장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지만 강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창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정아, 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 산골에서 나 아니면 누가 널 도와주겠냐? 그 순간 민정은 무언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틀린 구원자 콤플렉스? 여자를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전제하고 자신이 보호자가 되려는 착각.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가세요. 그날 밤은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강태식은 집 주변을 맴돌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섞어 말했다. 때로는 무서운 목소리로, 때로는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하지만 민정은 끝까지 버텼다. 칼을 꽉 쥔 채 문 앞에 앉아서. 그리고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서울로 돌아갈 형편도 안 되고 다른 지역에 연고도 없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강태식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민정의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어. 이장이 알려주었다. 민정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강태식이 언젠가 풀려나올 거라는 사실 때문에.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정은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좀 더 큰 읍내로 이사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인테리어 경험을 살려 직접 꾸민 아담한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따뜻한 서비스로 조금씩 단골이 생겼다. 특히 혼자 온 여성 손님들이 편안해하는 공간이 되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민정의 의지였다. 민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카페를 운영하며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으로, 어떤 이는 데이트 폭력으로, 어떤 이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민정은 자신의 카페를 그런 여성들의 안식처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가끔 산속 마을에서의 그 무서운 밤들을 떠올릴 때면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산속의 어둠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그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냈으니까.